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흘렀는데, 그죠? 네. 저는 그동안 상대성 원리의 그 탐험을 위해서 시간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네. 네, 머리가 많이 새었죠? 그러면은 네. 중력이 엄청 중- 약한데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 무중력 가도 그 정도 아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중력이 없는 곳에 네, 마이너스 중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중력을 네. 체험하고 오셨고. 그동안 박사학위도 땄고요. 네, 최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가 샜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꾸로 뭐 빨리 반대로, 늙어야 네, 되니까. 반대로 빨리 늙어야 돼요. 중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제 2학기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타임어택으로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잘못해.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그 물리학에서는 전기학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원자 모형 이거 다뤘고요. 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슉 막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 기억나시죠? 아, 네네. 보호 원자 모형. 네, 이거 배웠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요거 아니니?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네. 화살표로 탁 넘어가네요. 그래요? 네. 너무 내려갔네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니? 두 손으로 하면 터치패드 두 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터치패드를 두 손으로 해요? 그런 게 되나? 한번 해봐. 오! 터치패드 두 손으로 되잖아. 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는 어떻게 하죠? 됐다. 딱 됐다. 됐다.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아 이게 여기였었구나. 그래서 난 왜 없어졌나? 약간의 그 시스템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원자들이 이루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 특히 전기를 이제 관련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냥 물질들이 모인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체가 있죠. 네. 네. 고체, 액체, 기체. 기체 뭐 이렇게 기체. 있는데 플라즈마. 기체는 이제 뭐 원자 한 개로도 기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체가 여럿이 모여 있고 또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액체나 고체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들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형태가 가장 가까운 형태인 아마 고체가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체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원자의 그 우리가 배웠던 모형들 거기 그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배울 때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전기를 이렇게 잘 통하는 물질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뭐 이게 뭐 물리학 원에서 고등학생한테 뭐 가르쳐야 될 내용일까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전기 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 있죠. 네. 네.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그렇죠.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면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네. 전류가 잘 안 흐르면 왜 이렇게 찔끔찔끔 흐르지? 그럼 전류를 뭔가 막고 있는 거죠. 네. 전도성이 안 좋은 거죠. 전기 전도성이 정말 좋다 도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구리, 금, 금, 쇠, 뭐 철, 우리 네, 금속. 네, 금속들. 대부분의 금속들, 네. 그죠? 안 흐른다. 너무 안 흐르는데? 아예 안 흐르거나 예. 전압을 엄청 걸어야 뭐 찔끔찔끔 흐를까 말까 하는 애들 부도체라고 합니다. 또는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 그렇죠. 이게 딱딱 디지털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도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는 도체 아니면 부도체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반도체가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이 전도성의 이제 반대말, 반대 개념을 이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좀 이따가 또 배울 겁니다.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 저항이 작을수록 전도성이 좋은 이제 도체, 금속 뭐 이런 건데 이 중간 값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거죠. 딱 끊어지는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성이 정말 좋아, 전도성이 정말 안 좋아. 이거는 뭐 좋기도 하고 안 좋, 뭐 살짝 좋긴 해. 살짝 안 좋은 편이야. 이런 중간 영역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애들을 이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도체에서도 절연체라는 말도 같이 쓰거든요. 근데 유전체라는 말도 씁니다. 유전체. 네, 그러니까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전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사실 같은 물질들을 다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혼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부도체는 그야말로 전기가 안 흐른다는 뜻으로 쓸 때 네. 부도체야 그건 전기 안 통하지, 야 그거 부도체잖아, 이럴 때 쓰면 돼요. 네. 절연체는 이 부도체를 어떤 용도로 썼느냐 때문에 이제 생긴 말이에요. 부도체를 이제 전기를 막는 용도로 썼어요. 예전에는 네. 전선 같은 거, 고무. 네, 고무로 싸잖아요. 피복. 네, 사람이 만졌을 때 전류가 안 흘러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네. 네. 부도체로 막았어요. 그렇죠. 네, 절연체라고 불렀습니다. 절연체가 한자가 뭐죠? 그래서 뭐 네. 연결 네. 끊는 절단. 연결을 그러네, 연결을 끊는 절단하는 그런 몸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절연체에 대해서, 부도체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 영역이 생긴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부도체가 전기에 그냥 막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잘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예를 들면 전기장을 딱 걸어줬을 때,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영향 축전기 같은 거, 축전기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들 사이에다 부도체를 끼워 넣으니까 막 성능이 향상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을 잘 전달하는 역할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부도체의 상황일 때 유전체라는 말로 부도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는 있다. 보통 부도체, 절연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오히려 전기 안 통하는 건데 그걸 도와주는. 그렇죠. 게 네. 여러 전기 소자의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네. 얘들을 또 하나씩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힘의 전달자 역할을. 반도체는 뭐 예를 들면 게르마늄이라고도 했었던 네, 저마늄이죠. 저마늄. 네. 우리가 게르마늄. 저마늄. 게르마늄 아니고 저마늄이죠. 네. 그리고 실리콘. 실리콘. 규소, Si. 네. 실리콘밸리의 어원이 되기도 했던 그 물질이죠. 실리콘밸리 어원이 그죠? 어원인가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네. 네, 반도체를 이용한 네. 그런 네,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IT.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네, 네. 캘리포니아였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렇군요. 부도체, 예시로 뭐 고무 말씀하신 거, 나무, 네. 종이 뭐예요? 종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유리도 절연체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와, 시간 벌써 이렇게 시간 엄청 빨리. 빠르죠. 네, 시뮬레이션.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도체랑 도체는 도대체 그 어떻게 다르길래, 원자 단위로 어떻게 다르길래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할까? 이 보세요. 제가 저 컴퓨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침투할 수가 없네. 보안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면은 부도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네네. 걔들이 원자 하나하나마다 각각이 갇혀 있어요. 그죠? 붙잡혀 있죠. 뱅글뱅글 그냥 갇혀 있죠. 네. 근데 기체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웠지만 다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고체에서는 전자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공유되는 건 아니고 이제 확률이 있어요. 넘어갈 확률이. 그래서 전자가 공유될 수 있는데 저기 보면 전도체라고 적혀 있는 저 도체 네. 부분은 전자가 막 넘어가기도 하죠.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어떤 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건너갈 확률이 있는 거야. 건너가기도 해요.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원자 핵 쪽으로 막 다니는. 네네. 이런 상황. 엄청 땄다 그러네. 네. 이런 전자들이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건 아니고 부도체에 있는 전자들에 비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로 보이죠. 네, 그게 그렇죠.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배터리를 이제 연결해보면 이미 연결이 돼 있네요. 네. 마우스 어디 갔니? 네. 배터리를 2개, 3개 연결을 해도 부도체에서는 전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동하는 이제 이 매개가 될 텐데 네. 갇혀 있으니까 붙잡혀 있으니 속박돼 있으니까 전달을 못 하는 거죠.
힘을 전달 못해요. 네. 그런데 전도체를 연결하면 밀려납니다. 불편. 자유롭게 이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어. 슉슉슉슉 건너가면서 옆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면서 흐름이 생기는 거죠. 불도 켜졌어요. 불도 켜지고요. 네.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퉁 쏴가지고 슝 쏴서 슉 가는 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씩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네, 줄줄이 앞에를 밀어서 이렇게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전자의 이동이라는 게 정말 느리거든요.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그래서 전자가 슈슈슈슈 이동하는 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부도체와 도체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 쉽게 이해가 되네요. 아유 그래요. 네. 이 시뮬레이션 참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자들의 이동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저쪽에 있어요. 대전체가 저쪽에, 네. 저쪽에. 네네. 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이쪽. 플러스보다. 네. 그래서 총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예요. 이걸 가까이 대면 금속은 전자들이 딴. 멀리 도망가. 그렇다고 완전히 다 도망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다 전자가 다 도망오면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서로 또 싫어하잖아요. 서로 또 밀어내는. 네, 그래서 100% 오는 건 아니고 쏠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부도체도 미는 힘을 받을 텐데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속박된 상태로 약간의 쏠림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 구름 자체가 이렇게 약간 그렇죠. 쏠리는 듯한. 네, 약간 그냥 타원형으로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네. 쏠림, 약간의 쏠림, 제자리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조금 전자 그렇죠. 핵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들이 이제 전자들이 힘을 받긴 하지만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건 이 도체 쪽이죠. 도체 쪽.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고 이제 상상을 자주 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 배울 때 좀 더 이제 이해가 눈으로 쫙 네, 직관적으로 더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등학생답게 뭔가 또 새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하면 너무 이제 중학생 같잖아요. 네. 전기 전도도와 좋은데 우리는.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겉핥기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식이 나올 것 같은.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6 비슷한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시그마. 네, 시그마. 6같이 쓰면 됩니다. 네. 비저항은 욕같이. 9처럼 쓰면 됩니다. 네. 사실 로죠, 로. 거꾸로 된 구. 네, 그리스 소문자죠. 네. 네. 로,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죠. 네. 이거 멋지게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리 잘한다고 이제 여기 되게 못하는 그리스를 잘 알아야 되네요. 네, 그리스 소문자를 잘 알아요. 네. 이 시그마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부터 할게요. 비저항이 더 사실 쉬워. 비저항이 뭐냐면 얼마나 잘 막느냐 전류를, 얼마나 저항하느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항 개념이에요. 이 저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저항은 R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죠. 네. 네. 단위는 이제 오음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 R은 저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물체가 길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어떤 난관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숲길, 예를 들면 숲길이다. 너무 막 힘든 숲길인데 가시밭길인데 가시밭길이 길수록 짜증나겠죠. 네, 맞아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져요. 또 어떻게 하면 저항이 좀 더 작아질까요? 여러 명이서 막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가시밭길. 아까 가시밭길이면 가시가 좀 듬성듬성 있으면. 그렇죠. 물질 자체가 좀 가시밭길이 좀 적은 길이면 좋겠죠. 네. 가시가 좀 적으면. 이 물질이 이제 길의 특성이겠죠. 이런 길의 특성 또는 물질의 특성을 얼마만큼의 저항을 가지는 물질이냐. 이걸 로 비저항이 여기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길이 넓을수록 다니기 쉽겠죠. 네, 맞아요. 같은 길이라도 예. 넓으면 100만 대군이랑 같이 좀 덜 부대끼고 가겠죠.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여기 등장하는 이 비저항 값은 이제 물질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같은 길이, 같은 면적이라도 단면적이라도 나무냐 철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값이 이 비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죠. 저항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저항. 그래서 로는 안일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비율인 비율. 그래서 비저항은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A 저항하고 반대인 줄 알았어.
A 저항 다음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B 저항요. 네, A 저항, B 저항, C 저항. 뭐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아, 반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항을 가지고 비저항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네. 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비저항이 작은 거고, 그렇죠? 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큰 거고.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다. 그렇죠. 1분의 1이면 저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로분의 1입니다. A 그렇죠. 분의 뒤집어 놓은 L. 거죠. A 분의 L. 비저항을 얼마나 저항하느냐, 음,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안 저항하느냐,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비저항을 먼저 이해하고 전기 전도도를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수. 역수죠, 역수. 제가 추천한 건 이 과정이에요. 네. 먼저 저항에 대해서 저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음, 그래서 비저항이 뭔가. 근데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면 좀 더, 비저항이 네, 저항이 크면은 크니까 그렇죠. 반대로 저항이 작아야지 전기도 좋다. 맺습니다. 아, 맺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이. 이거 혹시 벌써 시간이? 그러네요. 시간이. 네. 타임 네. 어택. 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하고.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벌써 네. 너무 많이 배웠나 봐요. 시간이 네. 이렇게 됐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데. 오늘 정리 과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물질 예시를 하나씩 네, 거기다가 어렵다. 과제에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작하셨나요? 했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마찬가지로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너무 혈색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나 내가? 방금 트로피칼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급식에 나왔던. 트로피칼 하네요. 네. 이게 어디로 가야지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 이거 됐다. 하면 됐습니다. 네.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3단원에서 이제 화학결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물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타임어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학결합 알고 계신 거 뭐뭐 있죠? 화학결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CO2. 구분한 건. CO2요? 네네. CO2. CO2도 들어있죠. 공유결합. 그렇습니다. 네. 이온 결합 있고 또 뭐 있죠? 공유 결합 있고요. 아까 전에 그리고 막 열심히 이제 우리 물리 시간에 공유. 배웠던 금속. 금속 결합. 우리 잘생긴 공유 전도체. 공유결합. 전도체? 도체. 네. 도체인 금속들, 대부분의 도체인 금속들. 이 세 가지의 결합으로 나눴습니다. 이 화학 결합을 세 가지로 정의했고요. 이 세 가지 말고 예외는 없나요? 없습니다. 진짜요? 와. 나머지는 이제 진짜.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지 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전자들이 관여해서 어떤 원자와 원자를 이어주는 이런 것들을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친구들.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하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되고. 뭐. 오케이. 자, 오늘은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처음 나오는 게 원래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실험하냐면요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화학결합은 누가 이 화학결합을 이어준다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전자였죠, 전자. 네. 그래서 과연 전자가 정말 하는 거 맞아? 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왜냐? 전기분해라는 것은 전자를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전자를 통과시켜 주니까 얘네들의 결합이 뭔가 이상하게 되네? 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 사람들 막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막 떼놓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할 겁니다. 물은 H2O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고무결합이죠. 고무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죠,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뭐 넣어줘야 되죠. 그게 네.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전해질. 전해질. 그래서 대표적인 전해질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황산,
나트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온결합 물질 넣으면은 전해질이에요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물을 전기분해할 때 아무거나 넣어서 전기분해하다가 큰일 납니다. 가스가. 예, 그렇죠. 염화나트륨 같은 거. 이제 물이 전기분해 돼야 되는데 물 대신 다른 애가 전기분해가 될 수 있어요. 내 넣어준 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집에서 NaCl 소금이니까 넣으면 전해질 될 거야 하고 집어넣잖아요. 전해질은 되는데. 자 이제 전기분해했다. 자 갑자기 죽습니까? Cl2가 나옵니다. 염소가 염소 개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뭐야 그 나트륨 NaOH.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래 나와야 될 기체 대신에 독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와 이렇게 네. 쉽게 독가스를 만들 수 그러니까 있어. 쉽게 만드네. 그런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세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튼 그 영화도 있지 않아요? 드라마도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브레이킹 네. 뭐였죠? 네, 만들어서 안 돼. 오랜만에 만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황산 나트륨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야 집에 되고요. 황산나트륨 다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을까요? 없나? 없으면 뭐 학교 와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은 선생님도 지금 황산 나트륨이 없어요. 지금 집에 황산나트륨이 없어요? 저 집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요. 그 마그네슘을 가져왔습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아마 이론상은 되거든요. 이론상은 되는데 진짜 되는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이루어지는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일회용 스포이드 양쪽 끝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회용 스포이드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방금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은 그 용액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요거를 뭐야? 보여요. 보이죠? 네. 여기에 가득 차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양쪽이 이제 용액으로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밑에다가 물을 좀 채워놨고요. 방금 용액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해야 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문물을 봤습니다. 여기 그 장면을 보는데요. 아 장면. 네, 누구를 집어넣을 건지 이렇게. 아, 장면. 네. 방금 우리가 봤지만 여기 좀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장치가 이렇게 보통은 좀 더 크게 하면 이런 식의 실험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수소기체, 한쪽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요. 동시에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2대 1의 비율로, 부피 비율이죠. 혹은 뭐 개수 비율도 되죠. 왜냐면 부피와 개수는 기체에서는 똑같은 말이니까 비슷하다면 여기는 네. 큰 차이 없겠죠. 큰 차이 없겠죠. 이걸 좀 재밌게 하려면요.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모아놓아요. 한쪽에다가 수소기체, 산소기체를 모읍니다. 그러면은 한쪽 그 공간 안에 산소기체, 수소기체 같이 모이겠죠. 어느 정도 모이면 거기다가 불을 팍 하면은 거기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빵. 물이 만들어지면서 빵 폭발합니다. 그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뻥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시간상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분해니까 이렇게 물이 분해되네? 그러면 분명히 물이라는 놈은 원래 전자가 이들의 결합에 관여했을 거야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었고요. 이런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도 전기 분해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NaCl. 그 소금을 전기 분해하면 되거든요. 소금은 전기 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금은 고체라고 했을 때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고체이면 전기가 안 흐르죠. 전기가 안 흐르겠죠. 네. 네. 그래서 얘를 수용의 물에 녹이면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아 네. 액체로 액체로 녹여야 됩니다. 네. 녹여서 한 800도 좀 되거든, 좀 넘거든요. 액체 소듐. 액체 소듐 클로라이드죠. 네, 그래서 요놈 소금을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전기 분해하면 한쪽에서는 염소기체, 한쪽에서는 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이 막. 네, 이런 식으로 전기 분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과정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방금 우리가 전기 분해한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생각한 거랑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아쿠아. 아쿠아 아닙니다. 이자가 오타 났네요. 이자가 여기 소문자인데 소문 첨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첨자로. 네. 보면은 아니 왜 여기선 4개가 분해되고 여기서 왜 2개가 분해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O2가 그러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현재. 그럼 한쪽에서 왜 달리 분해되는 걸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전기 분해에서 동시를 보려면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전자. 전자다. 그렇습니다. 전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4개를 얻는 반응이 일어난다면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4개 잃는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더 빨리 소모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2개 나올 때 동시에 산소기체는 1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한쪽에서는 동시에 만들어진 애들이 달라요. 양쪽에서. 근데 이것들은 보니까 OH-는 무슨 성을 띠는 염기성을 띠는 애잖아요. 또 수소 이온은 산성을 띠는 애고. 그러면 양쪽에다가 뭔가 지시약을 넣으면 색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그것도 양쪽 확인해 보시는 기둥에서 거죠. 네. 산 연기가만 만들어지면서 가운데에서는 걔들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뜻해지는 건가요? 약간 열도 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중화열이 좀 나겠죠. 여기 뭐 어차피 전기가 흐르고 있어. 한번 그래서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원래 지시약을 넣고 저도 분해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시약이 조금 준비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늘 양쪽의 색깔 변하는 거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pH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색이 있죠. 빨간색 쪽이 이제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쪽이 염기성 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실험했던 거를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다 빠져나갔다. 기체는 빠져나왔겠죠? 네. 이 상태에서 염기?
자, 아닌가요?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세진 않았어요. 어디 넣으시는 건가요? 넣어보면 알겠죠. 오, 약간 파란색 쪽이 초록색. 있어요. 약간 초록색 쪽이 있어요. 오, 자, 오케이, 약간 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색이 네. 보이나요? 약간 파란빛이 도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네. 그럼 이쪽이 뭘까요? 연기니까 염기성일까요? 마이너스 극이었겠네. 오, 맞네. 음. 검은색 쪽이었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노란색에서 크게 안 변해. 예, 노란색에서 크게 안 변하니까. 근데 살짝 붉은기가 살짝 네. 돌죠. 네, 살짝. 살짝. 왜냐면 전기 그래도 분해를 안 그래도- 많이 했으면 어. 아마 그래도 좀 많이 변했을 텐데 빨간기가 붉은기가 아주 살짝 도는 게 보일 선생님 겁니다. 혈색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두 개의 색 차이는 분명하네요. 지금. 예, 분명히 색차이가 나죠. 예, 두 그래서 개를 같이 들어보면은 같이 그러네요. 예, 또 색 색차이 좀 차이가 두 나네요. 개의 색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소 이온이 만들어졌구나, 한쪽에서는 염기성 그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 분해로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구성 입자인 원자핵이 관여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틀린 얘기죠. 틀립니다. 틀린 전자입니다, 얘기랍니다. 전자. 원자핵이 야, 아니라 낚일 뻔했네, 이거. 전자가 아무도- 관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원자핵도 뭐 약간의 관여는 뭐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할 텐데 어쨌든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가장 큰 관여하는 건 전자니까 가장 크게 라고 관여하는 하시면 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옷이 좀 바뀌었네요. 아, 예, 제가 패션 피플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페피. 같은 날도 여러 번 갈아입고. 네. 자, 완두콩이 얼굴 예, 완두콩 얼굴 그걸 했었는데 완두콩이 좀 작아졌죠 오늘은. 예. 그러네요. 예, 오늘은 맨델 법칙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맨델 법칙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네. 맨델 법칙 마지막 시간. 오늘은 이제 독립의 법칙입니다. 독립의 법칙 하니까 왠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네. 갑자기 막 태극기를 흔들고 싶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왜 독립의 법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분리 법칙 배웠는데요. 자, 분리 법칙은 3대 1로 자손이 3대 1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자손 2대가 3대 1로 분리된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대림주전자가 생세포로 들어갈 때 분리돼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대림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 하나씩 분리돼 들어간다 이 얘기였죠. 네. 자, 그런데 이 분리 법칙 다음에 이제 독립 법칙은요. 이 분리 법칙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델은 생각했어요. 이 유전자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완두콩에 이게 완두콩 색깔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유전자가 있는데 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완두콩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만 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같은 경우. 3만 개로 거기서 또 다시 막 조합하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2에 3만 개 이상인 거네요. 그렇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다른 거죠. 경우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네. 형제 간에도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맨델이 연구한 유전자는 한 7가지, 연구한 이제 형질 그런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씨앗의 색깔을 했으니까 씨앗의 모양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래요. 이렇게 둥그런 애들이 있고 여기 둥그런 애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주름진 애들이 있대요. 아마 대충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둥근색이 둥근색이란데 둥근 모양이 이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 우성이라 그럽니다. 우성. 그러니까 얘가 우성, 얘가 이제 열성 형질, 열성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아주 이제 그 동형접합에 둥글고 노란 애랑 여기 넣은 것처럼, 그리고 이 동형접합에 주름지고
녹색인 애랑 음. 둘이를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이 될까?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생세포를 만들 때 대립유전자 분리가 될 텐데 이 두 개가 같이 유전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장판이죠. 이 하나만 봤다가 이제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보는 그런 거죠. 저 동형접합을 만들기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이걸 동형접합 만들려면 계속 같은 형질 가진 애들끼리 계속 같이 교배를 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예. 골라내고. 네, 그렇죠. 그래도 완벽하게 이게 동형접합이다 확신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다른 형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자가교배를 했을 때 더 이상 다른 형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동형접합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열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거기다가 이 완두콩 농사가 완두콩 한번 키워보시면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자라는데 이게 또 그 맨델이 살던 곳이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이게 1년에 몇 번씩 농사를 짓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실성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실함 요게 이제 또 과학 연구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둥글고 노란 애는 둥글고 노란 유전자면 좋겠죠. 둥글고 노란 유전자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주름지고 녹색인 애는 주름지고 녹색 유전자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형접합의 자손일대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생세포로 들어가서 자가교배를 했을 때 이제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수학적으로 재밌겠네요. 네. 재밌진 않고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여기서 이제 가설을 한번 두 가지 세웠을 것 같아요. 맨델이 아마 가설 두 가지 세웠을 것 같아요. 저도 맨델 논문을 직접 읽은 건 아니라서 두 가지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뭐냐? 자 아빠한테서 온 두 개의 유전자. 아빠한테서 온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온 유전자끼리 같이 다니고 엄마한테서 온 유전자는 목의 유전자. 엄마한테서 온 유전자끼리 같이 다닐 거다. 그러니까 요거 출신지를 기억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둥근 거랑 노란 게 아빠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고 그렇죠? 주름진 거랑 녹색인 게 엄마한테 온 거. 얘가 아빠라면은 여기 엄마겠죠. 뭐 엄마 아빠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가 꽃가루고 하나가 이제 미시에서 온 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같이 다닐 거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 항상 이렇게만 분리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가설은 아니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서 왔지만 어차피 이제 내 유전자 아니냐. 엄마 아빠가 물려줬지만 이제 그 상관 없이 그냥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온 거 아빠한테서 온 게 같이 다니지 않고 그냥 서로 막 섞이고 분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 분리되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분리가 되고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분리가 돼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조합이 나옵니다. 둥글고 노란 유전자를 가진 애들, 둥글고 녹색 유전자를 가진 애들, 주름지고 노란 유전자를 가진 애들, 주름지고 녹색 유전자를 가진 애들. 네 가지로 분리가 될 것이다. 근데 저 흰색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그렇죠. 생세포죠, 얘는. 쪼개지는 애들인가요? 그렇죠. 생세포 두 개가 만나야 이제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생식세포의 유전자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아마 힘들걸요. 지금은 뭐 PCR 검사라든가 이런 그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은 지금도 요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맨델도 그렇죠. 그냥 예상한 거겠네요. 역시 과학 선생님들라서 과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십니다. 야, 이거 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맨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손의 표현형밖에 없는 거예요. 자손의 형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형질 보고 이 생세포 유전자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설 1이 맞는지 가설 2가 맞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예상되는 결과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알아보는데, 자, 예상되는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요거 퍼넷 사각형이라는 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넷은 이제 영국의 유전학자인 퍼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에 개발한 아주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네, 조합을 그렇죠. 조합하는 거죠. 한쪽 편에다가 이 정자나 또는 꽃가루가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쪽 편에는 난자 또는 미씨가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유전자 두 개, 정자 난자 또는 꽃가루 미씨가 만나고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만나는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 이렇게 딱 앓고 이게 또 비율이 1대1로 나오니까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비율이 1대1로 나오니까 요 나오는 요 유전자형 그 비율대로 나올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표현형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성 열성 아니까.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인데 이게 이형접합인 애들 둘이를 교배를 하면은 여기 3대 둥근 애랑 주름진 애랑 3대 1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요걸 이제 퍼넷 사격을 합니다. 별거 아니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또 이렇게 위대한 유전학자인 모양이에요. 그냥 최초의 발견자 아니겠어요? 그냥 행렬인데. 네. 어쨌든 이 퍼넷 사각형이라는 기술을 좀 알려드리고 왜냐면은 이게 유전자 하나씩 할 때는 퍼넷 사각형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퍼넷 사각형 안 썼어요 분리 법칙할 때. 네. 근데 이게 그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할 때 이 퍼넷 사각형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퍼넷 사각형을 해서 가설이를 이제 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네. 둥글고 노란 거랑 주름지고 녹색인 유전자만 가진 애들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결과를 값을 이렇게 제가 일단 써놨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간단하죠. 이렇게 둥글고 노란 거랑 주름지고 녹색인 게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3대 1로. 그렇죠. 3대 1. 3대 1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F2의 표현형은 둥글고 노랑 애랑 주름지고 녹색 이래가 3대 1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가설 2 독립유전. 여러분들 근데 이 용어만 봐도 독립법칙 배우는데 독립유전 용어 봐도 뭐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독립유전이 맞다면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이 위에서 시간을 좀 보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좀 보고 시간이 어디 나와 있죠 우리? 오른 거기 밑에 10분이네요. 10분. 예,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 스포 당한 반전 영화를 처음부터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모릅니다. 예, 까만색으로 할까? 이게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입니다. 까만색이 좋습니다. 자, 둥글고 노랑, 그렇죠? 네.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노랑,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난다 그랬죠? 네. 예, 요게 꽃가루 한다면 이제 미시도 헷갈리겠다. 네. 저는 3개까지는 못 하겠는데요. 3개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 개는 어떻게 되지? 세 개는 그러면 3차원이 돼야 돼요? 3차원이 되나 진짜? 근데 그걸 써야 될 것 같아. 그 컨비네이션 공식 막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3차원은 아니고 3개를 이제 9개가 나오네. 9개. 11개 나오는. 81칸 나오는 거네요. 16칸이 나와요, 이거는 무려.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별서간 친구들한테 내줄 숙제를 참 좋은. 그렇죠? 81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언제 쓰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네요. 그렇죠? 다들 다 또 학생들한테 교실에 수업할 때 이걸 쓰고 있으면 학생들이 다 RRYY RRYY니까 세상도 못하겠다. 예. 이게 또 대문자 R이고 대문자 소문자 R이고 이러니까 라지 R, 스몰 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다 R이고 다 Y지. 또 요새 학생들은 다 발음이 좋았고 다 R 이러더라고요. R Y. 저는 좀 이렇게 왠지 버터를 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번씩은 처음 할 때는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친구들? 3-3이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밀렸네요. 어쨌든 했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1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또 이제 표현형을 예상을 해봤죠. 이 노란 그 둥근 게 우성이고 그 노란 게 우성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둥글고 노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여기 둥글고 노란 게 그리고 둥글고 녹색인 게 3개 3개.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 게 3개 주름지고 녹색인 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로 딱. 결국 그래서 이거 좀 밀렸는데 자 둥글고 황색인 거 둥글고 황색인 거 둥글고 녹색인 거 주름지고 황색인 거 주름지고 녹색인 거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게
우성일 때는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줍니다. 요게 그래서 유전자형 기호 같은데 이게 사실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표현형하고 유전자형하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이거 표현형이에요. 둥글고 녹색이 둥글고 황색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둥글고 녹색.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냐? 자, 9대 3대 3대 1로 나올 것이다. 자손의 표현형이 B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과연 멘델이 실험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대 1로 나왔을까요? 9대 3대 3대 1로 나왔을까요? 가설 1이 맞을까요? 가설 2가 맞을까요? 가설 1이 북의 유전자끼리는 북의 유전자끼리, 목의 유전자 목의 유전자끼리. 가설 1이고 가설 2가 독립유전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독립음식이고. 자, 9대 3대 3대 1로 나왔을까요? 3대 1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9대 3대 3대 1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지금 맞춰도 되나? 예, 맞춰도 됩니다. 예, 맞춰도 됩니다. 또 배웠잖아 또 선생님들은. 자, 그렇죠. 이게 또 학생들도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이미. 아, 그래요? 예. 9대 3대 3대 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유전자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았지만 이제 내 유전자다. 이제 그냥 내 몸속에서 새롭게 조합이 된다. 그렇죠. 그런 사실 이러니까 이 내 자식들이 부모 자식 간에 같은 형제끼리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게 이제 엄마 닮은 애, 아빠 닮은 애 이렇게만 나오고 엄마랑 똑같은 애, 아빠랑 똑같은 애 이렇게만 나오고 아마 새로운 애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성생식의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조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리의 법칙하고 독립의 법칙 이 두 가지가 멘델 법칙에서 중요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중학생 때 네, 거의 뭐 배웠는데 네.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중학교 때 잊어버리고 올라오기 때문이죠. 다시 네, 그렇군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전 교육 과정에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에서 빠졌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되새기말하고 서비스로 이제 알려준 그런 겁니다. 거군요. 예. 군만두 같은 수업. 그럼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멘델 법칙 없는 유전학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으로 예, 알고.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멘델 법칙만 거의 이용한 문제들이 나와요.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건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니까 네. 시험에 나와도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네. 범위만 맞으면. 그리고 이 사람의 유전 이런 거 나중에 막 하는 반성 유전 막 이런 좀 예외적인 게 나오는데 멘델 법칙에서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멘델 법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네요. 예, 기본은 멘델 법칙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이 독립 법칙 같은 경우는 예외가 좀 많아요. 실제로도. 같이 다니는 애들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이게 유전자 염색체 있잖아요. 네. 그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같은 염색체에 위치한 애들은 같이 다녀요. 패키지예요. 예, 패키지로 같이 다녀. 이 네. 저대로 넘어가니까. 네. A랑 B랑 뭐 이렇게 같이 쓰면 같이 누구나 다녀요. 대부분의 인류들이 공통의 패키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키지가 있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예. 그냥 확률이에요. 예, 확률이에요. 이게 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같이 다닐 확률이 높아지고 멀면 또 이게 재조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거 아닐까요? 카드 섞을 때 가까이 있으면 잘 안 섞이는 거. 예, 그렇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카드 맞출 수 있잖아요. 맞아요. 카드 주고 나서 자기는 그 전에 있는 거 보는 네. 거죠. 그러면 뭐 트릭 맛을 아나? 이거 중요한 그 스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카드 자기는 안 보고 자기는 안 보고 이제 상대방이 무슨 카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하나 빼주고 그 전에 있는 카드가 뭔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섞어도 아주 많이 섞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그거 다음 게 바로. 그래서 그 맛을 할 때 자 네가 섞어봐 했을 때 이거 짜라라락 하는 거 하면 짜증나요. 그러면 저 섞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거의 섞이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교차라는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완전히 빠졌고 옛날에 있었는데 빠져갖고 지금은 뭐 거의 설명 안 하는데 그래도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이제 약간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라는 현상, 요걸 연관이라 같은 염색체에 두 유전자가 있는 걸 우리가 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높은 확률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 1대1은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멘델 법칙을 우리가 다 배워봤어요. 멘델 법칙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도 중학교 때 배우고 와서 이제 한참 기억 안 나다가 이제 좀 되게 예. 새로웠습니다. 네. 나름 네. 새로웠습니다. 예. 상기시키는. 멘델의 법칙 3회라는 게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예. 아 근데 그 몇달 전에 거도 예. 까먹는데. 그런데 저희 멘델 법칙을 하니까 좋은 게 저는 그 시험 끝나고 이 온라인 수업 때 이걸 했어요. 멘델 법칙 방송을 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했고 이 멘델 법칙도 잘 배워야 되는 게 멘델 법칙 어설프게 배워갖고 이상한 그 유전 법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전은 뭐 대를 걸러서 유전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대머리는 대를 걸러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멘델 법칙 배우다 말아서 그런 거예요. 멘델 법칙에 그 처음에 여러분들 그 분리의 법칙 배울 때 이게 열성형질 있잖아요. 그 열성형질이 가려지네요. 그냥 위에 거 보여주죠. 여기 보면 아니고요. 없어졌지 참. 네. 그 위에 요 둥근 거랑 이제 주름진 거랑 했을 때 둘이 했을 때 이제 둥근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자손 2대에서 이제 주름진 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이게 주름진 열성형질이 대를 걸어서 나오는구나. 무조건 유전은 대를 걸어서 나온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완전 멘델 법칙 배우다 말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그 멘델 실험을 하는 이런 경우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